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 경제와 사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은 조선 건국에 앞서서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건국 세력이 어떤 신진 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면서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 지역의 토지에 이제 한정돼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당시에 현직 또는 전현직 모든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관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관리로서의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토지를 다시 수조권을 다시 국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됐습니다. 즉,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되지 않는 거였죠. 다만 세습이 되는 예외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료였던 남편이 이제 일찍이 사망을 해서 이제 혼자 남은 부인이 즉 재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성의 이제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신전을 지급을 하게 됐고요. 이건 이제 세습이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량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가 둘 다 일찍이 사망했을 경우 이 남아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주는 토지로서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이제 토지 제도였던 전시가랑 비교하면 전시가의 경우에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이 지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되는 토지가 상당히 이제 적은 거죠. 경기도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토지는 한정돼 있고 신진 관료들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습되는 토지는 늘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조권을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조 때 가면 직전법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 부족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 토지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소유권하고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잖아요. 수조권을 갖고 있던 이 관리들이 이 관리란 지위를 가지고, 즉 수조권을 가지고 일반 농민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을 훨씬 더 많이 약탈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겼던 겁니다. 결국은 수조권을 이용한 이 과도한 수치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성종대에 가서는 이 수조권, 그 관리들에게 줬던 수조권을 이제 다시 거둬들이고 관이 세금을 거둔 다음에 관이 다시 관료들에게 그 지급을 하는, 그래서 관수관급제로 이제 토지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종때 가면 결국은 이러한 이제 직전법 전체가 아예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조권 지급이 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에게는 이제 녹복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관리들은 수조권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조권을 통해서 토지를 지배할 수 있었고 농민을 지배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수조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관리들은 결국 이 토지에 대한, 특히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더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 토지 제도는 과전법이 실시했지만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조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되는 이제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건 땅 주인인 지주하고 그 땅에 소작을 하는 소작인들의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이 토지 제도를 둘러싼 중심 관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지주전호제 확산에 따르는 이제 이 토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치제도를 보면요. 수치제도는 이제 앞 시간들에서 다 계속 봤지만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전세, 그 다음에 그 공납, 특산품을 바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당연히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 이 조세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이제 그 세금으로 내게끔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고, 당시에 이제 수확량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략
1결당 한 30두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전세로 내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종대에 가면 이제 전분 6등 그다음에 연분 9등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토양의 질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비옥도로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6등급으로 나눈 것이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풍년과 흉년의 그 정도에 따라서 토지를 이제 9등급으로 나눕니다. 이걸 이제 연분 9등법, 이걸 즉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에 따라서 세종대 가면 이제 토지 제도를, 그러니까 전세를 훨씬 더 세분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경우, 그러니까 최상위 토지에 풍년이 들었고 최상위 토지에서 낼 수 있는 그 수확량, 그 세금이 1결당 20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질이 낮은 토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내는 이 조세는 4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두를 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세종 때 이런 공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농민들이 부담한 세금이 훨씬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이 전세라고 하는 건 이제 쌀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운반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조운 제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군현에서 쌀을, 세금을 전세를 거둔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조창에다가 모으게 되고 그 조창에서 강이나 그다음에 바다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도, 서울에 있는 경창에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제도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각각 이 좋은 조창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을 보면 익류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흔히 말해서 조세를 그 수도로 이제 그 중앙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제 소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사신 접대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군사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군사비나 사신 접대비로 이용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막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와 다르게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특산물을 이제 현물로 내는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수치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럼 중앙에서 각 군현에다가 이제 그 특산물들을 얼마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면 그 군현에서 다시 이제 각 가구에게, 즉 호별로 이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들이 져야 되는 수치 제도로서 이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 그러니까 뭐 궁궐공사나 성을 축조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 요역과 그 다음에 이제 군역,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6세기에 가면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조세,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소작농들한테 아예 전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소작농들이 세금까지 내야 되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공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공납은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감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감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어진 그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그 양을 다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주 지역에 감이 되게 유명해서 그 감을 얼마 정도 바쳐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그만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보는 양만큼을 이제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일명 상인들이나 관리들이 대신 사다가 다른 주변 지역에서 사다가 메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우면서 이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그 공납을 내야 되는 그 각 가구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요구를 할 때 가격을 2배, 3배, 수십 배 이제 올려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이게 일명 박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박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 쌀로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순미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역 같은 경우에도 나 대신 이제 그 요역을 가거나 군역에 갈 사람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신 내보내는 이런 이제 대립, 이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내면,
군역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포를 통해서 군역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방군, 수포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군대에 가는 사람들, 군역을 실질 지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치제도는 아니지만 이 백성들의 이제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주기 위한 어떤 그 구휼 제도로서 이제 환곡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주고 수학기 때 다시 이제 갚도록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지방을 관리하고 있던 수령이나 그다음 수령 밑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리들이 이걸 마치 고리대처럼 그래서 이게 빌려주고 아주 이자를 많이 붙여서 다시 돌려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여러 가지 수치제도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해서 이 부담이 가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제도의 문란이 이미 16세기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다 부담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이 토지에서 또는 농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이들이 이제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었던 거고 이 유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도적으로 생존이 힘들어지니까 생존을 위해서 도적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명종 때 임꺽정의 난 이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당시 이제 경제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조선은 이제 농업 중심의 국가였던 거고, 그 다음에 농업을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본주의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지 개간, 토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황무지를 개간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혜택도 주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수리시설을 확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농업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구를 개량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농토에 맞는, 그러니까 조선의 땅에 맞는 농사 기법들을 이제 기록해서 농사 직설을 편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인맹이 그 금량이라는 지역에서, 금량은 지금의 이제 어떤 시흥, 과천 이 지역인데요. 여기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금량 잡록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가면 이제 중국 농사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조선의 이 토질에 맞는, 그러니까 조선의 기후에 맞는 어떤 농법들을 정리한 책들을 편찬을 함으로 인해서 이 농업의 생산력을 이제 진흥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조나, 콩, 보리 같은 거는 이제 2년에 3번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모내기가 실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법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휴경하는 이런 농지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농업이 진흥되게 되고 농업 생산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수치제도의 어떤 문란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 농민의 생활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발전을 한다거나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움이 컸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유민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나 수공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영 수공업이 이제 중심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장인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을 공장 안에다가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장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관청에 소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납품하고 남는 게 생기겠죠. 그 남는 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팔 수 있게끔도 허용을 해주긴 했습니다. 이제 이게 16세기 이후에 가면 이제 이 관영 수공업은 쇠퇴를 하게 되는데, 이 수공업을 하던 이제 이 장인들이 그 공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들을 이제 그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쇠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구나 그 다음에 뭐 양반들의 사치품 이런 것들은 일반 민간에서 이 수공업에서 이제 이걸 조달을 해주고 있었던 거고,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생필품들을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업에서 이제 중앙에서 관리했던 핵심적인 지역은 종로에 두어졌던 시전이고요. 그래서 이 시전 같은 경우는 점포를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상인들한테 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이 점포세랑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통한 이제 세금, 상세를 이제 거두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이 시전에 있었던 상인들이 왕실이나 관청에 이제 물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들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유기전 상인들은 자기 그 점포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상인들의 어떤 활동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경시서를 두게 되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지방에는 15세기 이제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장시가 등장을 하게 되기 하고요. 이 장시는 16세기 중엽에 가면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시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농사 짓고 있었던 농민들, 그 다음에 상인들,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 보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찜을 지고 또는 등짐을 지고 이렇게 각 마을을 누볐던 이 보부상들이 결국은 이제 이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전기에도 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태종이 저화를 만들고 세종이 조선 통보를 발행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업을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 발전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화폐가 유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쌀이나 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문물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만들긴 했지만 유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국제적인 무역도 마찬가지로 사신단에 의해서 공무역이 중심이었고 아직은 사무역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를 잠깐 살펴보면요. 조선은 이제 그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서 결국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인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양인의 숫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의 숫자를 확대시켜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인들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양천제라고 하는 신분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양인과 천인으로 이렇게 신분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경국대전에서 법적으로 체제화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 법적으로는 양천제를 실시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 법적인 양천제에서 양인이라는 존재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존재이자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 존재. 그리고 자유민인 거죠. 반면에 천인이란 존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어떤 개인에게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신분이 이렇게 두 개로 법제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게 이제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하면서 신분제도 똑같이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결국은 신분제가 분화를 하면서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천민 이렇게 네 개의 신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일명 반상제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적인 어떤 양천제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 반상제를 중심으로 네 개의 신분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조선 신분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신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양반은 원래 이제 문반과 무반 이 사람들을 이제 묶어서 양반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의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이제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들은 당연히 이제 관직에 나가서 관직을 독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 노비 이런 걸로 경제적으로 좀 충족한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관리로 나갔으니까 그 역을 지는 거에 대한 어떤 수조권 그 다음에 녹봉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으로서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인인데 이 중인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양천제 속에서 이제 그 양반 중심의 특정한 이제 양반이 최고 신분층이 되면서 실무를 담당할 이렇게 이제 좀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층이 이제 중인층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분의 중간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설이나 향리, 그다음에 군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향리나 설이 이런 군인이라고 하는 역을 세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도 이런 이제 신분의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게 됐던 거고 또는 이제 흔히 말하면
그 신분적으로 보면 중위는 이제 이런 역을 세습하는 사람들이라 전문직을 세습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첩의 자식, 이제 서얼이라고 하는 이 첩의 자식들이 이제 중위층의 한 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과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관직에 나가서 기술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신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이제 그 생산을 담당하는 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농민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상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목되는 게 신분은 이제 상민인데, 그 다음에 이들이 행하는 그 역이,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굉장히 천한 그 직종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들을 일명 신랑역천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뽑으면 역졸, 수군, 그 다음에 나장, 이렇게 형벌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신랑역천인으로 이제 이렇게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명 이제 고려 사회에서는 일반 농민들,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역을 지지 않은, 이러한 농민들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불렸는데, 이 백정이란 개념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초에 이제 양인들을 많이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고려 시대에 이제 화인이나 그 다음에 제인이나 화척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세종이 이제 백정으로 만들게 되고 백정이라 부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한 이제 제인이나 화척을 백정으로 부르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이들을 이제 이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그 흔히 말하는 도살업자들, 이 화척들이 하는 역할들, 이런 걸로 이제 그 서서히 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백정이라는 개념을 이제 고려와는 다르게 도살업을 하는 사람,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조선시대 내내 이어지게 되는 거고, 조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일제시대 때 가면 이런 이제 백정들이 자기네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형평운동, 이런 것들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분적 차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천민은 이제 대부분이 노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 소속돼 있거나 개인의 어떤 재산으로 소속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의 노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그 천민이면, 노비이면 자손들은 무조건 하고 노비가 되는, 그래서 일천이면 이제 즉천이 되는 이러한 이제 제도가 확립이 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다물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인과 그 다음에 양반 사이에 소송이 하나 붙게 되는데, 이 다물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뭐라 주장하냐면 자기는 성균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노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양반은 뭐라 얘기냐면 그렇지 않다, 저 다물살이 여성은 양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가 노비라고 주장하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물살이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물살이는 노비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비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 양인이든 노비든 관계없이 일단 아버지가 노비이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노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노비면, 그다음 엄마 아빠가 다 노비일 경우에는 엄마를 따라가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엄마를 소유하고 있는 노비 주인이 이 자식들도 같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물살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비, 성균관의 관노비라고 하면 이 자기 자식들은 마찬가지로 성균관의 관노비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자기는 양인이고 남편이 노비일 경우에는 결국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건 똑같지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이 남자 노비, 남편이었던 노비의 소유주자에게 자식들이 소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건 이 양반의 소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 입장에서는 이 노비들의 아버지가 자기 노비인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노비만, 다물살이만 양인이면 이 자식들은 자기 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 다물살이가 양인이라 주장을 했던 거고, 반면에 다물살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노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도 성균관 관노비로 소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했던 거죠. 결론은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다물살이는 양인이다라고 판결이 나게 되고, 이 양반이 그 자손들을 다 이제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 그 노비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반 중심의 이제 사회 체제가 마련이 되게 되고요. 이건 이제 신분제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이 향촌 사회에서도 이 양반들이 향촌의 이제 지배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이
그 양반들을 우리가 이제 사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사족들이 이제 이 향촌 사회를 지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자치기군 유향소, 그다음에 자기네 결집기군 향해를 통해서 이 향촌 사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16세기에 가면 이제 사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림들이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사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여론 또는 자기네의 어떤 정치적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향촌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과 그다음 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향촌에다가 서원이라고 하는 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는 이런 이제 기관인데, 그래서 이 그 서원에서는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교육도 담당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문적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사림들이 어떤 이제 자기네 정치적 구심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그죠? 그 지방에 있었던 양반들의 여론들까지 다 모으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자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자기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그런 역할들로 이 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가면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이후에 이 서원들이 지방에 많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붕당 정치의 근거지가 바로 이 서원이 되게 되는 거죠.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이제 백운동 서원인 거고요. 자, 이 백운동 서원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풍기 지방, 지금의 그 영주인 그 풍기 지방에 주세붕이 지방간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세웠었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이왕이 이제 다시 그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 왕에게 요구를 해서 사액, 그러니까 그 액자를 내려달라라는 거. 사액이라고 하는 것은 액자를 내려주는 겁니다. 왕이 이제 직접 그 서원의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현액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은 소수서원이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뀌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서원은 앞서 얘기한 대로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 이제 이 강학 교육을 담당하는 이 건물이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강당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제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중앙에 있었던 성균관이랑 비교하면 성균관도 마찬가지로 제사와 교육을 같이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성전, 즉 제사를 지낸 대성전이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명륜당이 오히려 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랑 그 성균관은 똑같이 제사와 교육을 감당하지만 그 위치가 배치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서원뿐만 아니라 이 이제 사족들은 향약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자치 규약을 통해 가지고 이 향촌 질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향약 같은 경우도 중종 때 이제 이 조광조가 여시 향약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이왕이나 이가 이제 널리 이제 보급을 하면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향촌 질서를 도모를 한다거나 농민들을 교화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사림들이 향촌 질서를 이제 향촌을 지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또한 이 사림들은 이제 이 성리학이라는 건 이제 예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자 가래라든지 소학이라든지 상강행실도 같은 윤리서들을 편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족보를 편찬한다든지 자기네 집에 이제 사당을 가묘를 둔다든지를 해서 이제 이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세력을 훨씬 더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민족문화가 발전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가 되겠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글을 읽고 내용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목적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윤리를 이제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이후에 이제 뭐 용병
경비어천가나 월인 청강지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한글을 시험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상강행시도를 편찬을 해서 백성들의 윤리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민생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이런 실용적인 학문이나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대하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역사서도 많이 편찬이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가 편찬이 됩니다. 즉, 조선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있었던 시대인 고려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고려사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이제 확보하는 이제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 가면 동궁통감을 편찬하는데, 이거는 고조선에서부터 이제 고려 말까지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단군 얘기도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하면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 하면 조선 왕조 실록이 되겠죠. 그래서 태조 때부터 해서 철종 때까지 편찬이 되는데, 왕별로 그 다음에 연대순으로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실록청을 만들게 되고요. 이 실록청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그동안 관청에서 모아놨던 시정기나 그 다음에 이제 사관들이 기록했던 사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실록의 내용들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찬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춘추관과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춘추관은 중앙에 있지만 사고는 이제 각 지방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조선 초기에는 충주, 그 다음에 전주, 성주, 여기 이제 사고를 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 사고들이, 춘추관을 비롯한 사고들이 다 이제 소실되게 되는 거고요. 유일하게 이제 전주 사고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주 사고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실록을 편찬을 해서 춘추관과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산으로 사고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여기에다가 이제 사고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산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찰을 건립을 하게 되고, 그 사찰에 있는 승려들로 하여금 이 사고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고가 쭉 이어져서 현재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거를 디지털화를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선시대 연구나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도라고 하면 태종 때 만들어지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이건 이제 동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제작되었던 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하고 일본을 넣고, 그다음에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프리카, 유럽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세계 지도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지도를 보시면 딱 중앙에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넓은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 당시 이제 조선의 이 지배창들이 갖고 있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사상이 담겨 있는 지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리지로는 성종 때 동국 여지승남을 편찬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16세기에 가면 좀 더 수정 보완을 해서 신즉 동국 여지승남이 편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년의 연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지세라든지, 거기에 나온 출산 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속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이제 지리서가 편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윤리서로서 상강행실조도 편찬이 되지만, 또 하나 이제 국가가 행해야 될 예법들을 정리한 국조오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종 때 편찬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도 성종 때 편찬이 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용적인 학문과 이런 과학기술이 이제 그 우대를 하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천문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게 아마 제작이 됩니다. 이거는 고구려에 있었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가면 칠정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역법서인데 한양을 기준으로 한 천체 운동을 계산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맞는 걸 우리가 받아와서 중국의 역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종 때 가면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만의 이제 역법서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데 이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로서 혼천이나 간이, 그다음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앙부일구나 자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를 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의학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 풍토에 맞는 약초, 그 다음에 그 치료법을 이제 정리해서 향약 집성방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의방 유치도 함께 편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술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활자를 개량을 하게 되는데요. 태종 때는 이제 개미자를 만들게 되고, 세종 때 가면 갑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쇄술뿐만 아니라 무기 같은 부분을 봐도 뭐 거북선이라든지 화차라든지 신기전이라든지 이런 식의 무기에도 여러 가지 개량과 이제 이 발전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각을 드러냈던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과학자들을 이제 보면 이순지, 장영실 이런 인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천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런 갑인자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 이순지라는 인물이 그 칠정산 역법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영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자경련, 혼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과학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세기에 가면 이제 성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어떤 성리학의 어떤 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의 성리학은 이기론을 중심으로 발단을 하게 됩니다. 뭐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모든 사물의 원리, 본질, 이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질인 이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구체화되기 위한 어떤 구성 요소, 이걸 이제 일명 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중요시할 것이냐 또는 기를 이제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주장하는 논리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선의 성리학을 정리한 인물 하면 이황과 이를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심성을 강조, 그러니까 이를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황은 이제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이황은 왕에게 바치는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성학 10도를 편찬을 하게 되고, 주자서 저려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남학파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붕당으로 가게 되면 동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황 같은 인물은 이후에 가면 이제 일본의 성리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는 이 기의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그다음 현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왕에게 황제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게 요약본들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성학 집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문답식으로 푼 이제 도모문답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호학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붕당식에 가면 이제 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적이고 그다음 개혁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공납에 있어서 이제 이 수미법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했던 부분들을 그 하나의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은 성리학을 이제 중심 이념으로, 통치 이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이제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통제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기까지 이제 중심적인 사상으로 이어왔던 불교에 대한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노비들을 다 회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첩제를 실시해서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중앙에서 다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 여러 학파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두 개, 교종과 선종으로 완전히 통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중앙의 통제하에 불교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약화가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계속 불교를 믿어왔던 일반 사람들 뭐 이런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이제 불교가 딱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 가면 이 민간에서 불교를 신봉하는 경향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왕실에서도 불교 의례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는 원각사의 탑을 건립하도록 한다든지, 강경도감을 설치를 해서 불경을 편찬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교를 좀 진흥하는 역할들을 일시적으로 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사림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성리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16세기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림의 비판을 받으면서 불교는 약화하게 되고 불교 의례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교를 보면 도교도 마찬가지로요. 속격사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제 초제를 지내고 의식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다가 16세기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이 살인의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가 되게 되고,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할 때 이 한양이 길지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 풍수지리설을 이제 이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상의 묘를 쓸 때 어디가 명당이다라고 하는 걸로 묘지 선정을 놓고 이 풍수지리설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만들어진 어떤 건축과 예술을 좀 살펴보면은요, 대표적인 건축은 뭐, 그죠? 궁궐을 중심으로 하는 관아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세조가 불교를 잠깐 진흥시키면서 탑을 하나 건립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초에 가면 해인사 장경 판전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고려시대 대장경을 8만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관하는 그 장경 판전을 이제 해인사에 건립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조선 초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 태조 때 이성계가 용산 앞에 나와서 그 강화도에서 이 대장경이 옮겨가는 그 해인사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은 고려시기에 만들어지지만 이걸 보관하는 장경 판전은 조선 초에 건립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어떤 예술품으로 보면 분청사기가 제작이 되죠. 자, 분청사기는 상감청자를 만든 거랑 똑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상감청자를 만드는 데는 그 토질이 이제 해안가에 있는 좋은 흙으로 만들어서 푸른 색깔, 고운 빛깔이 났었는데, 이제 해안에서 만들지 못하고 내륙으로 들어와서 도공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청자 색깔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회색빛을 띠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 하얀색 벡토를 한 번 더 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을 한 번 더 발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분청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감청자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듯이 분청사기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도자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중국 화풍을 받아와서 안견의 목류원도나 강해안의 고사관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뭐 그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금오신화도 이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 때 이제 박연이 아학을 정리하고 성종 때는 그 성현이 악학개범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5세기의 모습이라면 16세기에 가면 서원, 타림이 이제 정계 진출하고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서원이 중요한 건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은 이제 서원 건축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부분을 보면 이제 순백색의 이제 백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군자나 산수화가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사인당이 그렸다고 하는 초충도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묵주도 이런 그림들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학적으로 보면 정철의 이제 가사문학, 이제 관동별곡이나 사미인곡이 이 시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